자, 이상구 운영위원장 오셨고요. 오늘은 복지 이야기라기보다는 의사로서 이야기를 해주실 예. 것 같고요. 제가 5년 방송하면서 아마 의학적인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의사야.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자, 출발할게요.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4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이상구 복지과 속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제가 발음을 복지과 속사이어티라고 방송을 연속 막 하면 혀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훨씬 더 정감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복지과 속사이어티. 예, 속삭이는 같이. 복지과 속사이어티. 참, 여러분 복지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 싱크탱크가 예. 어떤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빨리. 예, 일단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 진영의 민간 싱크탱크는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아마 그 효시는 아니지만은 그나마 한 15년을 유지해 온 몇 안 되는 그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진보 진영의 정책 중심의 싱크탱크이고요.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던 당사자들, 의료보험 통합을 만들었던 당사자들, 질병관리본부를 지금 현재 질병관리청으로 됐지만은 만들었던 당사자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만들었던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활동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정책 제안도 하는 그런 것이고요. 우리 복지과 소사이티에서 뭐 최근에 지난주에 저희가 냉방복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후보 중에 어느 한 분 또 듣고서 그걸 공약으로 발표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중요한 대권 후보가 우리 새날 방송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듣고서 이건 정말 좋은 내용이다. 그래서 내가 공약으로 하겠다 하면 그분이 당선이 안 되어도 그 부분은 다른 후보들이 동의를 얻으면서 아마 정식으로 공약을 채택되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대선 기간에도 저희가 폴리티컬 윈도우,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린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이제 정식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네거티브로만 가면은 복지과 소사이어티 존재감이 떨어지는데, 예, 그러니까 정책을 막 개발하는 그런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후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자기 월급만 갖고 운영 못합니다. 자, 한 달에 10,000원씩만 02-3272-2353 02-3272-2353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병원에 가시면은 건강보험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복지과 소사이어티 중심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하는 이 시점이 보통 이제 휴가철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송들 우리 연대하는 방송도 이번 주에는 방송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휴가철인데 그래서 이 휴가철에 더워 죽겠는데 뭔 정책이냐 해서 맞습니다. 오늘은 내가 의사야. I'm doctor. 그래서 그 의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더위를 이기는 식생활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은 좀 부담 없이 들어주세요. 시간 죽이시고 여러분들. 특히 우리 마차님이나 마차님 어머님 같은 분들이 이제 근력이 좋고 항상 날씬한 건 좋지만 몸이 약하니까 한여름이나 한겨울을 이기가 참 힘드신데 이런 분들이 물어보신 게 뭘 먹으면 힘이 좀 나느냐, 뭘 먹으면 좋으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의사들 중에 이걸 제대로 대답해 주는 의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좀 성의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안 드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영양 과잉인 분들 대상으로 한 이야기고요. 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요즘은 이제 87세가 아니고 90세가 평균인 그런 나이에 살고 계신데 뭐 은퇴하고 노인이 되어서도 40년 정도를 사셔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늙어서까지 건강하고 활기있게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이야기해 주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기껏해야 유튜브에서 이제 뭐 외국 책을 번역한다든지 또 일부 인기 있는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주워 들은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주소 듣다니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근거나 학문적인 베이스가 좀 없이 하다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부분적으로 맞는다든지 또 어떤 조건에 맞는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더위를 이기는 식사, 이렇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복날이라 그래서 예. 뭐 삼계탕을 먹거나
북쪽은 계곡이 많이 먹고요. 예. 그 더위를 이기는 식사가 따로 있습니까? 예. 일단 이 복날에 복추름이나 보양식을 먹는 문화는 이 조선 시대에 농사를 지으면서 생긴 문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농경 중심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뭐 광개토대왕이 이름이 광개토인 이유가 땅을 많이 넓혀서 광개토인데, 그때는 온유산성 중심으로 하는 수도가 있고 대부분의 국토가 이제 척박하기 때문에 정복을 해서 그 약탈을 하지 않으면 이 경제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토를 넓히는 것이 생존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장수왕 이후로 한수 유역을 차지하면서 고구려도 이제 교육 중심 국가로 전환을 했고, 특히나 이 고려부터는 교육과 농사를 병행하다가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농사 중심 국가로 바뀌어 버렸죠. 네. 그런데 그 농사 중심 국가에서는 이 목축을 많이 못 하니까 항상 이 열량 부족, 단백질 부족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복날에 그 체력 소모가 많고 덥고 힘들고 또 노동력을 유지하면서 그렇다고 저 농사를 안 지으면 가을 거지가 이제 엉망이 돼 버리니까 일단 제일 손쉽게 아끼던 이 사이가 올라면 잡아주려고 했던 씨암탉이라도 잡아가지고 먹으면서 기운을 차려야 되고, 아니면 이제 동네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이 기르던 이 기온 그 요즘 말로는 기르던 게하고 먹는 게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쨌든 옛날에 안 그랬죠. 그렇죠. 구분 없이 이렇게. 저희 할머니도 집에서 기르던 개를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없어져갖고 어디 갔냐 물었더니 그 개장수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를 할머니가 이제 심심하다고 머리 써다 주무주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같이 잘 놀아주는데 그 자기가 직접 잡지 못하지만 개장수한테 판 거 보고 내가, 야,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내가 비슷한 경험인데요. 예, 그렇습니까?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예, 진짜 똑같이 학교를 갔다 왔더니 예, 그 메리가 없어졌어요. 예. 어디 갔냐 그랬더니 글쎄다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녁 밥상에 올라와 있어요. 아니 나 그게 그건지 몰랐죠. 고깃국이 올라왔던 기억이 나서 예. 그 후로 저 개고기 안 먹습니다. 예. 예, 다행히 저는 우리 밥상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 팔았다라고 해가지고 참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나이 들면서 이제 저도 그런 문화를 좀 이해를 하게 됐고, 그 옛 어른들이 이제 생존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저희 문화로 자리 잡지 않았나 생각되고, 좀 더 이제 있는 집안이나 또 큰 동네에서는 그 소를 잡든지 돼지를 잡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복날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 단백질 중심으로 고기나 고열량의 지방을 먹었던 이유가 평상시에 너무 말뉴트리션, 굶주리 있는 상태였고, 탄수화물은 소위 말해서 열량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걸 먹어줘야지 더운 여름을 견디면서 노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짐작을 네. 해봅니다. 그 어렸을 때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고 네. 실제로 시골에 살아보셨겠지만 네. 소 잡는 일은 없고요. 소는 네. 먹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시골에서는 소는 먹는 대상이 아니고 돼지 정도는 잔치 있을 때 잡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만만한 게 닭, 네. 뭐 개,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콩국수요. 아,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네.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고농축된 단백질을 먹는 게 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대두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상당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게,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우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는 그람당 4kcal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방은 8kcal이고 단백질은 9kcal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이나 단백질이 2배 이상으로 높은 열량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힘이 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제로 그 많은 열량을 단위 시간당 흡수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근데 이런 문화를 과연 이제 현대에서도 계속 가져가야 되는가라는 것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먹는데 평상시 때. 예. 그리고 거기다가 건강 보조식품 엄청 먹잖아요. 예. 그럼 지금 뭐 우리 위원장님 생각으로는 예. 지금 이렇게 복날 음식을 따로 먹는 걸 권장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세요? 문화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즐기를 넘기는 그런 어떤
그 레토릭이죠. 연례 행사로서도 의미가 있는데 영양학적으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 지금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는 이 영양 과잉이 문제이기 때문에 적게 먹도록 하는 것이 좀 문화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먹는 것이 익숙해 있고 아직도 뷔페가 인기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 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허. 근데 이런 측면도 있죠. 코로나 때문에 예. 비대면이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방송들이 먹방이 엄청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먹는 걸 권장하는 사회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희 집에서도 그 자기는 굶으면서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던데 저는 이 뭐 너무나 많은 양을 갖다 놓고 먹는 걸 보니까 대리만족을 고사하고 막 속이 미스거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하여튼 이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또 그 식욕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먹방이 아마 오케이. 좀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이거든요. 예, 수박과 참외 이런 거 여름에도 먹지 않습니까? 예. 뭐 복다림 뭐 한다고. 이게 도움이 돼요? 더위를 이기는데? 일단 수박은 99 내지 98%가 물입니다. 참외도 이제 수분 함량이 대단히 높고요. 물론 이제 이것을 얼음물에 동동 띄어든지 개구에 잠궈놨다가 먹으면 입에서 목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시원합니다. 그리고 수분 보충 효과도 약간 있습니다. 근데 영양학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이 그냥 벌컥벌컥 물을 한 사발 마시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먹지 마라. 아니 이것에 이제 너무 의존을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제 또 이것을 드시면서 이제 당분이 있다 보니까 특히 요즘은 이제 브릭스가 높은 그런 과일들이 자꾸 개발되면서 우리나라 과일이 굉장히 달아졌거든요. 옛날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겨우 먹을 수 있는 걸 우리는 요즘 이제 마트 가면 지천에 널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천국이 이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누가 하던데 어쨌든 과일이 수분 보충 이상의 큰 의미는 별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또 그보다 더 큰 거는 전체적으로 영양 과잉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영양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식 하나만요. 그 요즘에는 농업이 발달해가지고 예, 당도를 조절해 버리거든요. 예, 키울 때 이를테면 뭐 제주 감귤 중에 타이백 농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무한테 물을 가급적 안 주는 거죠. 그러면 귤이 달아져요. 예, 수분량이 줄어드니까 지금 수박과 참외는 그런 방식으로 키우는데, 그러니까 사실 건강한 식물이라고 하는 건 하우스 아닌 노지에서 키워야 건강한 건데 예, 노지에서 키우는 과일들은 되게 장마에 노출이 되면 과일 당도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키우면서 물을 덜 주는 방식으로 해갖고 당도를 높이는 것이 지금 농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달아요. 예, 근데 그까지만 해도 그나마 이제 자연의 섭리를 어느 정도 지켜내는 건데 요즘 스테비아라는 이제 인공 감미료를 그 흙에 뿌려가지고 그걸 흡수하게 해서 이건 토마토 아니다. 예 토마토 같은 게 거의 뭐 한 일반적인 토마토는 물론이고 설탕보다 200배 정도 단 토마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식욕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된 음식이긴 한데 예. 너무 달고 맛있으니까 이거 한번 맛본 사람은 이걸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까지 갔거든요. 일종의 자극성, 예, 뭐 설탕 중독, 그렇죠.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먹는 것 자체를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문화처럼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비만을 더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만을 개인의 책임으로 봐야 되는지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지 이런 논란이 이 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 사이에 있는데요. 일단 비만은 비만해지면 피해는 당사자부터 봅니다. 고혈압, 당뇨병, 또 고지혈증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본인과 가족들이 고생하고 힘들게 되고 합병증을 또 맞게 되니까 1차적으로 개인의 책임이 맞는데 문제는 누가 비만하게 만드느냐라는 점에서 본다면 가난한 사람이 더 비만합니다. 그리고 육체 노동을 장시간 하는 사람이 더 비만합니다. 나도 그게 보고 놀랍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뚱뚱하다. 솔직히 그런 등식이 성립돼 가고 있어요 지금. 예, 뭐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은 강남의 학부모와 강북의 학부모를 구분하는 방법
하면 허리둘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실제로 정크푸드 먹고 힘들게 일하고 그 힘든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분들은 점점 더 비만이 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 신선한 식재료로 적당량 먹고 또 자기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점점 날씬해지고 이 에이징도 노화도 나중에는 한 20년 내지 30년 정도 양자가 차이가 나는 뭐 물론 강남과 강북의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이거는 이미 양극화의 사례로서 빈부격차의 사례로서 맞습니다. 사회적 문제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신체를 관리할 시간과 돈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바라보면 맞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직접 의료비가 뭐 12주다 이런 말도 있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직접적인 비만에 따른 비용, 간접적인 비용 이렇게 하면 이 결국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비만을 하고 자기 관리를 못하고 국가나 사회에서 비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지 못하면 그 비용을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국가가 다 지불해야 되니까 이거는 국가의 문제고 예산의 문제가 되는 거죠. 시대가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든지 잘 먹으면 좋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시절이고 그러면서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절이고. 그 신텍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의 본래 가격보다도 지금 우리가 거의 세금으로 한 2,000원, 3,000원 이상 뭐 담배 종류 따라 다릅니다만은 원가 차지하는 포션보다 훨씬 많이 세금을 내는데 그러면 담배보다 더 나쁘다고 또 볼 수 있는 청량음료 또 햄 같은 가공식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먹여야 되지 부담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더 먹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빈익빈 부익부로 어쩔 수 없이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킨 게 옳으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해서 그런 사고가 윤석열이죠. 예. 부정식품. 그러게 말해도 참 발상이 어떻게 그렇게 가는지 제가 아주 특이하신 분이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답은 쉽게 나오는데 싸고 좋은 음식들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보통은 그런 상황에 접하면 부산급식을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부터 좋은 걸 먹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부동식은 따수걸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역대급 캐릭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비만 그분도 비만이시잖아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나왔을 때 키와 몸무게를 분석해갖고 무슨 질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의사들 모아가지고 예측을 하고 또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의 유전적인 특성을 분석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일단 제가 대학원 때 썼던 논문 중에 하나가 이 북한의 장수학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장수학? 예, 그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의학적 근거하에서 예를 들면 김일성이 주석궁하고 만수산을 연결해서 그쪽으로 닥터를 깔아서 그 피톤치드가 많은 맑은 공기를 주석궁에 공급했다. 또 별도의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남새밭을 운영했다. 요까지는 이제 팩트가 확인됐는데 이건희 전 회장이 했듯이 뭐 아가씨들과 같이 호르몬 목욕을 했다 이런 거는 사실 확인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겠다 싶기도 해가지고 마침 우리 지도 교수님이 북한 비밀 취급 인허가증을 이제 통일부로부터 받아가고 있어가지고 이 북한에서 나오는 자료들, 의학 교과서들 분석을 하고 또 김일성 대학은 의과대학이 없어갖고 평양 의과대학에 탈북하신 교수님들을 몇 년 동안 인터뷰하고 또 탈북자 분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북한의 장수학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서 논문도 쓰고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근거 있는 또 시대를 앞서 나간 부분도 꽤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 걸 보면서 약이나 이 의학 시스템이 더 현대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김일성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의학을 키웠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었는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국민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비만은 이제는 국가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저탄고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탄수화물은 조금만, 그리고 지방은 많이,
실제로 그게 다이어트 비법 중에 하나인 거죠. 예.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정식으로 대중들에게 소개된 것은 사실 몇 년 안 됩니다. 아마 그 방탄소년단이 좀 나서기 조금 전에 요게 이제 최강의 식사라는 책인데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IT 회사를 하시는 데이브 아스프릴라는 분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그 유명한 대학에서 MBA도 하고 이렇게 성공하신 분인데 몸이 너무 무겁고 항상 아파가지고 왜 그럴까를 고민하다가 모든 사회 활동을 다 중지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식생활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고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게 이제 블랙프로 다이어트, 방탄 그 커피를 중심으로 하는 완전 무결 다이어트를 소개하게 됐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려지면서 굉장히 이제 저탄고지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암 환자들이 암 치료법의 일환으로 일본을 통해서 이제 저탄고지 식사 치료법을 도입하고 있었고요. 또 그 안티에이징 항노화의 그 치매 예방 정책으로 또 일본의 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책들이 좀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치매 예방까지 가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 비슷한 걸로는 이건희 회장의 이 황제 다이어트가 예.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이 먹었다고 해서 황제 다이어트는 아니고 그 고기를 중심으로 일체의 탄수화물을 끊어버리고 그 단백질 중심으로 식사하는 것을 그 모 기자가 소개를 해갖고 우리나라에 많이 알겠는데 요게 케톤 혁명이라 해서 암세포는 죽이고 정상세포는 건강하게 만드는 암 치료법으로서의 이 저탄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요거는 이제 그 신경외과 선생님이 그 치매 예방 그 수단으로서 이 저탄고지를 소개하고 정리한 책인데 아주 다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쉽게 좀 소개는 하겠습니다만은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 야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름 특집 그렇습니다. 또 우리 마차님을 위한 헌정 방송. 갑자기 마차 깜짝 놀랐겠는데. 예, 아니 뭐 맨날 힘이 없고 피곤하고 이렇게 하시다 하길래. 그 밤에 좀 일찍 자면 좋은데 그거는 그 스타일상을 어려우니까 식사를 좀 바꿔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지방을 먹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답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좋은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예. 좋은 방법이에요? 근거 있습니다. 근거 있습니까? 우선 제가 네. 제 몸으로 3년 동안 실험을 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원리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지방하면 내 몸에 쌓여있는 지방하고 내가 먹는 지방을 구분을 못 하는데요. 쌓여있는 지방은 나쁜 지방이 맞습니다. 네. 그 내장 비만이라든지 또 피하 비만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혈관 속에 있는 기름 덩어리들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지중해식 식사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야채에다가 올리브 그 유를 떨어뜨려서 먹고 또 올리브 열매도 절여서 먹고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몽고 같은 유목민들은 통째로 고기를 잡아서 그 먹으면서 지방을 같이 드시고 또 러시아 분들을 제가 같이 한번 지내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간식이 그 지방 덩어리를 슬라이스로 얇게 해가지고 씹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날씬한 아가씨가 그 결혼하고 나서 저렇게 살찌는 게 저런 식생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추운 나라에서는 그렇게 피하 지방을 많이 축적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한 우성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유전자들이 살아남았다고 생각되는데 지방을 많이 드시는 게 나쁘지 않은데 그 지방을 먹고 내 몸에 축적하는 것은 나쁜 거거든요. 아, 이제 이해했어요. 예.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남는 칼로리는 지방으로 축적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방을 먹게 되면 그건 축적이 안 된다는 논리인가요? 아니요. 그 지방을 잘못 먹든지 그냥 먹기만 하면 똑같이 축적이 되고 오히려 더 많이 축적이 되죠. 그런데 이 저탄고지는 국민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고지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탄에 포커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항상 간헐적 단식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이 지방이 몸에 나쁜 게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식사하러 갔을 때 저는 고기만 안 먹거든요. 예. 밥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실제로 그렇지 않으세요? 예. 고기만 먹는 것보다 밥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비만의 지름길인 거예요. 그렇죠. 특히 기사식당 가면 돼지 불백을 많이 해주는데 그 지방이 많은 것을 이 저 연탄 숯불에 구워갖고 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것만 드시면 괜찮은데 공깃밥 두 그릇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못하고 앉아서 운전하니까 배가 푹푹 불러 나오고 나중에는 결국 기사님들의 제1 사망 원인이 심장병하고 협심증 또 뇌졸중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야 나는 집에서 밥만 먹는데 고기도 많이 안 먹고 밥을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왜 살이 찌냐 그래서 야 막 그래서 그래 밥을 많이 먹어서 그래. 맞습니다. 그리고 풀만 먹는 소도 살이 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풀만 양도 그렇고요. 먹는데도. 예, 아 그건 진짜 정말 일리 있는 이야기다. 예, 코끼리가 뚱뚱한데요 풀만 먹거든요. 예. 고기 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우리 몸에 쌓이는 지방은 그 지방 자체를 우리 식생활에서 많이 먹지를 않기 때문에 예.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만들어지는 지방들입니다.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올리브유는 좋은데 올리브에 튀기면 나빠지고요. 또 마가린이라는 것은 식물성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첨가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동물성 지방도 그 반드시 또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게 요즘 저 사육을 하는 동물들은 그 사실은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고 콩을 변형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것도 유전자 변형 콩을. 콩이 사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메가6, 오메가3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건데 사육한 그 고기와 지방을 많이 먹으면 분명히 그 협심증, 심근경색, 또 관상동맥 경화증,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게 생기는데 그 풀 뜯어먹는 목초를 뜯어먹고 저 건강하게 들판에서 자란 그 고기와 지방을 드시면 훨씬 그런 비율이 적거든요. 몽고 벌판을 주름 잡는 이 몽고 기병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고기와 지방밖에 먹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고기와 지방만 먹어서 수명이 짧아졌다라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 사료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초지에서 있는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외식하는 것 중에 가장 건강한 고기는 그 양고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양은 가둬서 못 키운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풀을 뜯어먹게 만들어야 돼서 양고기가 굉장히 몸에 좋은 고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실제로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식용이 되는 가축이 그 돼지가 아마 중국산을 먹은 데가 1등이고 두 번째가 양이고 소가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 먹여서 키우는 그 소나 돼지나 어떤 동물도 저는 건강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공장화되어 있는 고기를 키우는 방식은 아니고 뭔가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예. 일단 건강한 고기를 먹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성 기름이 저 나쁘냐 식물성 기름이 더 좋으냐 이런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논쟁이고 그다음에 포화지방이 좋으냐 불포화지방이 좋으냐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내가 관리하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또 더 큰 문제는 내 몸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과 내가 먹는 지방은 구분해서 좀 봐야 되고 내 몸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최대한 많이 소모하도록 하는 이 인체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탄고지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그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언젠가 한번 해본 사람이잖아요. 예. 심하게 해본 적 있어요. 예. 근데 내가 느꼈을 때는 살을 빼는 방법.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술 안 먹는 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술 자체가 고칼로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야식 안 먹는 거. 그리고 밥 많이 안 먹는 거. 그리고 적당히 움직이는 거. 다이어트 방법 기본이 기본. 예. 그런데 저녁에 야식을 하면서 술을 먹고 안 움직이면 그 점점 쌓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1차, 2차, 3차, 4차를 갔는데 차수가 이제 처음에는 저 식사하면서 소주를 밥반주로 좀 드시다가 그다음에 입가심 한다고 맥주집 갔다가 그다음에 노래방 갔다가 뭐 또 이 양주 먹는 그런 것에 가면 그 한국 직장인의 그 차수에 따르는 저 칼로리 섭취량을 봤더니 하룻밤에 2만 칼로리를 먹는다는
보통 한 끼 2,000칼로리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자, 성렬이 형 듣고 있나? 설꾼 듣고 계시나? 예. 저분이 대선에서 떨어진 것뿐만 아니고 그 인체 구조상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실 게 아닌가 이런 예. 걱정이 좀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내 몸의 메커니즘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저탄고지의 핵심은 그 탄수화물을 주로 하는 대사가 아니고 지방을 주로 하는 대사로 내 몸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탄고지를 하면 예, 체력이 좋아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탄고지를 이해하려면 인슐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당뇨는 아이들의 소아당뇨는 이제 그 타입 1 그 당뇨고요. 성인들은 대부분 그 2형 당뇨입니다. 근데 2형 당뇨는 뭐냐면 피 속에 항상 그 포도당이 많이 흘러다니다 보니까 첫째 인슐린이 그 분비가 되어도 세포가 인슐린의 도움을 빌어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서 에너지 소스를 써야 되는데 예. 인슐린이 아무리 가도 세포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중요하구나. 그 예. 인슐린이랑. 예. 그리고 그 인슐린이 이제 그 작동을 안 하니까 피 속에 많이 흘러다니는 당들이 그 소변으로 새어 나가서 소변에 이제 당이 나오니까 당뇨 환자들이 오줌 누면 거기 막 개미들이나 이렇게 벌벌한 이유가 실제로 그 당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로 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 부분이 커져서 이 몸에서 그 포도당을 글라이코겐으로 합성을 못 하니까 이게 이제 신체에 쌓이게 되는 그 글라이코겐을 되면서 이게 소모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탄고지의 핵심은 그 간헐적 단식하고 연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저녁 7시에 그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날 한 12시까지 가면 다음 날 아침이면 12시간 금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12시까지 되면 저녁 7시에서 그 다음 날 7시까지 12시간인데 거기다 한 5시간 더 하면 17시간 되는 거예요. 제가 예. 저녁을 보통 7시 정도에 먹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끼니를 먹는 게 12시예요. 예. 그럼 대체 몇 시간 동안 굶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17시간 동안 이제 예. 본인도 모르게 간헐적 단식을 하신 거죠. 계속 그런 방식으로. 예. 그럼 하루에 2끼 먹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배고플 때 지방을 넣어주면 몸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포도당은 없다. 탄수화물 없다. 그러면 이 지방을 쓰는 메커니즘이 작동이 시작합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야식으로. 아니죠. 그 고기를 먹기보다는 그 공복에 이제 지방을 먹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먹으면 이제 느끼하고 또 사람 따라서 뭐 설사한 분도 있고 하니까 그 티벳에서는 야크 그 우유에다가 이제 이 버터를 섞어서 먹게 되었고 그것을 보면서 이 최강의 식사라는 이 방탄커피가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커피를 싫어하는 분 같으면 녹차, 말차 같은 데다가 이걸 드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들어가는 인체에서 공복 상태에서 처음으로 들어오는 영양소가 지방이면 몸이 지방을 연소하는 메커니즘으로 시작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하루에 3끼를 먹고 뭐 한국 사람 뭐 밥을 먹어야 되고 막 그런 구조를 싹 바꿔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의과대학 때 배웠던 이 생리학이나 생각하고 다르네 싶어갖고 다시 옛날 책을 30년 전 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책에도 있긴 있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해서 교수님이 안 가르치고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복에 지방이나 고기를 먹어두면 몸이 그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예. 왜냐하면 우선 필요한 에너지원을 갖다 쓰는 쪽으로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당장 쓸 그 칼로리가 없다 보니까. 예. 이제 이해했어요. 예. 우리가 밥을 먹거나 뭐 술을 마시게 되면 당장 칼로리가 쓰이는데 고기를 먼저 먹게 되면 쓰일 칼로리가 없어서
몸에 있는 축적되어 있는 칼로리를 갖다 쓴다 이런 논리인 예, 거죠. 술을 드시면 그 술 자체는 살이 찌지 않는데 그 알코올이 전부 칼로리로 바로 위에서 흡수돼서 그 사용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면서 같이 드시는 안주는 쓰이지 않으니까 몸에 축적되는 거예요. 네, 역으로 공복 상태에서 지방이 먼저 들어가면 그 지방부터 쓰게 되고 지방을 쓰는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면 몸에 쌓여있던 혈관 속에 있는 지방 또 내장 지방 다 이제 갖다 쓰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제가 8주를 해봤더니 그 제 몸에 있던 고지혈증이 총 콜레스테롤 또 LDL 또 중성지방 TG 다 싹 정상화되더라고요. 8주요? 예. 2달? 예. 아. 물론 저도 이제 좀 늦게 된 건데 그러고 이 커피를 또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 아주 좋은 커피를 갖고 와서 이제 저한테 선을 보여준 분이 계셔가지고 이 진료실에 있으면 그분 오는 게 아주 기다리는 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면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딱 그 무슨 커피인지 이야기 안 하고 무슨 맛을 느꼈는지 그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고 주관식으로 내거든요. 그러면 한 8개나 10개 중에서 60점 이상을 맞춰야지 그 커피를 주고 가고 안 그러면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져가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커피를 좀 많이 배웠는데 이분이 이제 그 공직에 계시다가 정인퇴임 하면서 이제 바리스타를 취미로 하셔서 가지고 저하고 이제 커피 놀이를 하셨던 건데 그런 걸 하면서 아 그러면 커피에다가 지방을 타니까 고소하고 맛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니까 저체 힘들지가 않고. 혹시 그 버터 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버터 커피? 버터를 이제 그 그냥 버터도 좋지만은 기버터를 해가지고 한 번 더 가열해서 증지한 버터. 거기다가 또 그 코코넛 오일이나 MCT 오일 같이 그 예를 들면 기름을 치면 그 등유보 디젤유보다 휘발유가 더 좋고 휘발유보다 그 항공유가 더 발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같이 믹스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적정량을 믹스해서 드시면 양이 너무 많으면 설사를 해버리는데요. 예. 그리고 대변이 막 그 둥둥둥 떠는 지방변은 나오게 되는데 적당한 분량을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하면 요것을 사용하게 되면서 일단 내 몸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진척시켜 볼게요. 예. 그러니까 저탄 고지를 하면 살 빠지는 거 맞고 예. 살이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혈관 등이 깨끗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효과를 직접 보셨다는 거고.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의사니까 그걸 하면서 내 몸에 케톤이 얼마나 생성된지를 계속 피검사를 해가면서 보면서 하고 또 그 피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스스로를 이제 마루타를 쌓고 관찰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건 기본인데 머리가 맑아진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도표를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첫 번째 그거, 도표. 예. 첫 번째 요게 뭐냐면 그 녹색선이 그거 인슐 말고 예, 방금 나왔던 건데 제대로 따라오세요. 예, 요거 예. 그 피크를 3번 이루는 게 인슐린의 그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먹으면 그 2시간 내로 쫙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점심 그 떨어졌다가 점심 먹으면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저녁 먹으면 또 한번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피크를 보통 우리가 인간이 새끼를 먹으니까 그 따라서 이제 다이아나 리듬이라죠. 하루 변화가 이렇게 3번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산도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수치가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이 저탄고지 식사를 하게 되면 일단 인슐린이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분비될 이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 그 그래프 예, 그다음 그래프가 그게 이 그래프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패티애시드가 이제 지방이거든요. 인슐린은 분비될 필요가 없으니까 낮아지고 인슐린이 낮으니까 나중에 세포는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인슐린에 민감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 소스로서 지방을 공급해야 되니까 이 지방이 항상 높게 유지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양만 해도 그 열량이 2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높은 열량을 가진 지방이 계속해서 몸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니까 액티비티가 좋아지는 거죠. 아,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먹을 거 좋아하시는 분은 탄수화물이 진리라고 하는데 예. 거의 탄수화물 혐오 상태까지 가는데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식을 하고 또 술을 많이 먹고 집에 가서도 그 라면 하나 끓이죠. 또 밥 차려 먹고 이런 분들 주로 이제 배가 뽕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하긴. 근데 예전에 저도 탄수화물 중독이었는데 지금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 한 예. 공기 먹기도 힘들어요. 예. 그나마도 이제 그
주로 작업을 야간에 하시고 새벽에 퇴근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몸 인체 리듬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데 야식을 안 하시니까 이만큼 몸이 유지되는 겁니다. 거기다 야식까지 해버리면 완전히 이제 인체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몸이 굉장히 빨리 나빠집니다. 빨리 죽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 방탄 그 저탄고지 또 방탄커피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지방을 에너지 소스로 쓰면 일단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고 명석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가 나오네요. 저탄고지하면 치매 예방된다. 요거는 예. 좀 획기적인 이야기예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예. 이 황성혁 이영훈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직접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쓰신 책인데 여기 있는 그 저자 중에 한 분이 그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황성혁 선생님이 이 우리나라에서 저탄고지 분야에 아주 획기적인 그 역할을 하신 분인데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 저탄고지 식사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일단 치매의 메커니즘을 보면요.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아밀로이드라는 그 물질들이 그 뇌에 그 침착이 되면서 뇌세포가 쪼그라듭니다. 뇌에 피질하고 백질이 다 줄어들고 그 피셜화 해갖고 뇌 주름이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이제 점점 위축되는 것이 치매의 초기 증상이고 그 뇌 안에 있는 그 수분이 있습니다. 그 호수 비슷한 그런 부분은 또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는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왜 축적이 됐냐? 결국 이게 탄수화물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탄수화물 나쁜 놈이네. 그 윤석열 같은 놈인데? 탄수화물이 들어가면서 BBB 그 브레인에서 이제 그 혈관에서 뇌로 가는 배리어 이것을 파괴를 해가지고 나쁜 물질도 뇌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 조직이 신경세포 사이를 결합시켜주는 그 공간에 얘들이 침착을 하게 되면 요거는 신경세포가 아니다 보니까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의 그 세포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뇌 세포가 생성을 못되게 되는 효과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뇌 세포는 그 대부분의 구성이 지방입니다. 뇌가요? 예. 그 처음 그 아셨습니까? 푸딩 같이 생긴 거? 예. 그래서 훈의 요리를 해갖고 중국에서는 왜 그 원숭이 고리를 뇌를 퍼먹는 요리가 아주 유명한데 그게 지방이 많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고소하답니다. 저는 뭐 먹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예. 제가 제비지까지는 먹어봤는데. 근데 어쨌든 이 뇌를 재생을 하는데 계속해서 신경세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방이 적으면 신경세포 재생이 안 되는 부분, 또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식된 부분, 또 BBB 블라드 브레인 베리어가 그 깨진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 때문에 탄수화물 과잉 섭취나 그 부적절한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드시면 치매가 그 악화되는데 스타틴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거 드시면 정말 한 4주 만에 그 혈중 지질 정도가 뚝뚝 떨어지는 굉장히 좋은 약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그 항고지혈증 치료제로서 쓰는 기본 프로토타입의 약인데 요걸 장기간 썼더니 치매가 더 오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 합성을 못하게 하니까 문제네. 이 뇌세포 재생이 안 돼가지고 이 치매가 악화되고 그다음에 코엔자임 Q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뭐 영양제로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요게 이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킨 건데 요것도 억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뇌 기능이 저하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구나. 지방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예. 그래서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물론 일단 과잉 열량 섭취는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 엔사이클로피디아 이 노화와 관련된 백과사전이 우리나라의 박상철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생화교실에 있는 분이 만드셨는데요. 전 세계 수만 가지의 노화 관련된 논문들을 분석해가지고 노화의 이론들을 정리한 그런 노화 백과사전을 쓰신 분인데 WHO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확실한 항노화의 기준 중에 하나가 소식이라는 거죠.
소식. 예, 그런데 우리는 소식을 하면 이제 메타볼즘이 좀 느려져서 이게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소식을 하면서 탄수화물이 억제되니까 치매나 노화가 방지되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소식을 하되 지방을 일정 정도 공급해주면 더 항노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게 그 일본 장수천의 비결이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소식하고요. 예, 그리고 고기는 꼭 먹는데 조금만 먹고요. 그렇죠. 잘 움직이고요. 예, 그리고 구운 고기보다는 찐고기, 네, 삶은 고기 이런 고기. 걸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뇌세포가 점점 줄어들고 파괴될 때 재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복을 유지해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낮춰주는 거. 이런 작용을 하면 몸이 깨어납니다. 제가 이 크로스핏 하는 분들에게 운동 중에서 크로스핏이 이제 미국 그 해병대나 이런 쪽에서 단기간에 이 체력을 늘리기 위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만든 우리 옛날 유교 훈련할 때 PT 체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재미나게 이제 엮어놓은 게 크로스핏인데 크로스핏 하는 사람한테 저탄고지 식사를 주면서 운동을 시켰더니 파워업, 소위 말해서 드는 그 무게를 친다라고 일분들 표현하는데 그 양이 한 120% 내지 150%까지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안 지쳐요. 왜냐하면 탄수화물 금방금방 소모가 되는데 지방을 에너지 소스로 하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배터리 선진 있지 않습니까? 그 커져라 세져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정말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그럼 예.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방법 좀 알려줘. 이거거든요 지금. 예.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 이제 원칙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요 세 가지를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예. 간헐적 단식은 어떤 경우는 하루 정도 굶는 거. 그러니까 그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완전히 굶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예. 중동이나 또 기독교 종교적으로 금식일을 정하고 또 그 중동에서 이제 낮에 그 특별한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몸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고 실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살아남은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완전 하루 금식 같은 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그 매일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를 이제 단식 시간을 가지고 공복에 단식을 하면 몸이 막 활성화됩니다. 내 몸이 영양이 과잉이 되면 나태하게 되고 느려지게 되고 인체의 각종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이 분비돼도 세포가 반응을 안 한다든지 포도당이 글라이코겐을 합성이 안 되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공복을 하고 단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시기에 그 방탄커피든 뭐든 이 지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케토제네시스를 하는 지방 대사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 치료용으로 쓰는 거는 그 저희 병원에 이제 암 환자들에게도 제가 그걸 써봤는데 완전히 탄수화물 제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좀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 예. 공복일 상태에서는 사실 지금 내장 기관들이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뭔가 먹을 게 들어왔어. 뱃속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지방이야. 예. 당장 쓰일 칼로리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축적된 지방을 끌어와서 그걸 소화시키는 과정이죠. 우선 그 지방을 들어오는 첫 번째 에너지 소스가 지방이면 그부터 쓰게 되면서 지방 대사가 활성화됩니다. 그걸 케토제네시스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 예, 패티 애시드가 케톤 바디로 전환이 되면서 그걸 에너지 원으로 쓰기 시작하는데 요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면 몸에 쌓이는 다른 지방도 갖다 끌다 이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이 줄어들고 피하 지방도 줄어들고 혈중 지방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야,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굉장히 그 혁명적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든 그 고정관념들이 다 깨지는. 그런데 보통 이제 실패하는 분들은 저탄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만 하고 저탄은 안 하고 중탄 내지 고탄을 같이 하거든요. 살이 더 찌죠. 예, 그러니까 살이 붕붕 더 찌고 또 그 다이어트 기간 중에는 잘 하는데 끝나고 나면 또 마음대로 먹어버리니까 요요가 오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탄수화물은 중독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정변이 치킨을 시켜가지고 4시 정도에 그거를 먹고요. 그러니까 저녁 먹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저녁을 걸렀어요. 안 먹다 보니까 그 다음날 12시까지 안 먹은. 이게 네. 거의 20시간 정도 공복이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도움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그것을 끝낼 때 그 공복 시간을 끝나면서 밥을 많이 먹어버리면 말짱 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섭취하면 지방 대사들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은데 고기나 뭐 이런 종류는 사실 별로 가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그게 이제 분해 대사되면서 예를 들면 뭐 통풍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방은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이 좀 적거든요. 그 지방이라 하면 주로 어떤 게 대표적인 거예요? 아까 말한 그 버터로 단 예, 그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버터가 제일 좋고 가공해서 더 정제된 기버터 같은 경우 훨씬 더 좋고요. 그 버터 더하기 이제 말씀드렸던 MCT 오일이라든지 또 코코넛 오일 같은 것들을 하면 코코넛이 또 맛이 아주 고소하고 좋거든요. 그러면서 풍미가 좋으면 그걸 잘 먹게 되는 거예요. 일단 방탄커피 저탄고지도 맛이 없으면 잘 못합니다. 아, 예, 그래서 좋은 커피를 원두 커피를 사가지고 싸구려 하지 말고 드리프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지방을 믹스해서 드시면서 이 내 몸을 그렇게 한번 활성화시켜 보면 굉장히 효과인데 MBC 스페셜의 그 다큐 스페셜이죠. 그 지방의 누명이라는 게 지방의 누명. 예, 아. 시리즈로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돌아간지를 많이 알게 돼 있고요. 요즘은 뭐 저탄고지라고 유튜브에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고기 먹는 건 아니에요? 고기도 가능한데 고기가 또 너무 과잉해서 먹으면 그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아까 그 버터 커피 마셔라 이런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되 양을 전체적으로 이것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또 소용이 없거든요. 항상 이 내 몸이 성장 기간 끝나면 에너지 과잉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정도를 유지하면 몸이 점점 더 활성화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요. 실제로 그 당뇨에 걸리신 분들은 저혈당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탄수화물 안 먹으면. 예. 이걸 어떻게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당뇨나 그 또 통풍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당뇨 환자들이 그 케토에시도시스라고 케톤 산증 같은 게 생기는 수도 뭐 드물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을 많이 마셔 주시면서 그 저탄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서히 한다든지 또 저 자신 없으면 그냥 병원에서 상의해 가면서 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예. 참고로 우리 병원에서는 그런 걸 원하는 환자들도 입원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먹는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체육관하고 연동해가지고 운동도 좀 시켜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고혈압이 있는 사람한테 그 혈압약을 먹이는 경우, 당뇨병이 있는 사람한테 당뇨약을 먹이는 경우, 또 고지혈증 있는 사람한테 고지혈증 약을 먹이는 경우, 고지혈과 당뇨병이 같이 있는 사람의 두 가지 약을 동시에 먹이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와 비교해서 이 저탄고지를 통해서 이 열량을 제한하고 이 몸의 그 대사를 바꿔주는 그 방식을 비교해봤더니 어떤 치료법보다 이게 더 유리하더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신봉자 되셨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이런 내용을 몰랐는데 예. 해보니까 이게 됐는데 왜 이게 없지? 이렇게 해서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미 많이 나와 있었는데 첫째 저탄고지 해가지고 고혈압 당뇨병 없어져 버리면 고혈압약이라는 게 혈압을 낮춰주지 혈압을 완치시켜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뇨약이라는 게 혈압을 조절해 주는 거지 혈당을. 예, 혈당을 조절해 주는 거지 인슐린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인슐린의 저항성을 없애주는 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케토제닉 다이어트나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증상을 치료한 것이 아니고 원인을 치료해 버린다는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제가 찾아본 논문들에 따르면 이게 훨씬 더 좋더라는 거고 옛날에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평생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된다 알고 있었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완치가 돼서 가는 게 가능하더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저탄고지는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인슐린 저항성 치료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도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궁금하시. 뭘 먹으라는 거냐? 예.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예, 마음껏 먹어도 되는 음식하고 가급적이면 피해야 하는 음식. 요거는 이제 지탄고지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공개해 놓은 자료를 그대로 제가 이제 따왔는데요. 일단 마음껏 먹어도 되는 음식은 순수 지방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버터, 헤비크림은 이제 지방의 포션이 40% 이상인 걸 헤비라고, 그 샤워 크림은 완전히 100% 지방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계란, 베이컨, 육류, 생선, 치즈, 또 요구르트, 양배추, 그 특히 잎채소 같은 거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땅 위에서 나는 야채,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 이런 건 도움이 되는데, 뭐 먹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음식. 첫째, 설탕이나 단당류. 먹으면 바로 포도당으로 전환돼 버리는 거, 이거는 굉장히 나쁜 음식이고요. 예. 뭐 현미밥은 쌀밥은 안 좋고 현미밥은 좋다는데 그 말도 그 상대적으로 현미밥보다 쌀밥이 더 나쁘다는 이야기지, 백미밥이 안 좋다는 이야기지, 현미밥이 괜찮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밀가루는 밀을 갈아한 거지 않습니까? 제일 안 좋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밀가루에는 항상 이 버터나 이런 것을 같이 결합해서 빵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드리면 쌀은 그대로 먹어서 우리가 씹어 넘기는 거고요. 밀가루는 아예 갈았던 것을 다시 만든 거라서 소화나 흡수율이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거죠, 그게. 그리고 그 안에 또 글루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글루텐을 또 소화를 못하는 유전자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는데, 일단 여러분 좋아하는 건 대부분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면. 그렇죠. 짜장면. 짜장면. 예. 짬뽕. 예. 사탕, 포테이토, 탄산음료, 마가린, 또 모든 종류의 설탕, 밀가루, 파스타, 쌀, 또 감자나 고구마도 뭐 상대적으로 감자보다 고구마가 섬유질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시리얼이나 아이스크림, 쿠키 같은 거는 대부분 몸에 혈당을 바로 올리니까 치명적이네. 좀 삼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우리 꼬맹이가 좋아하는 떡볶이, 아이스크림 다 나쁘네 이게. 차라리 굶자. 그 영국이 뭐 나쁜 의미로 세계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만들고 했지만은, 영국이 세계 제패를 하는데 굉장히 큰 힘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 척박하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음식을 그렇게 잘 먹는 편은 아닌데, 영국 사람을 욕할 때 프랑스 사람이 가장 심한 욕이 영국 음식 같은 거 먹는 사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한 욕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영국 음식이 맛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고 살다 보니까 제3세계 어디에 가도 서바이벌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식생활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일정 기간 이제 지탄고지를 통해서 몸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뭐 마음대로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열량 과잉이라든지 또 아주 단당류를 많이만 안 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체력, 또 건강함을 가지게 하는 것도 이 선진 G7 국가에 속하는 대한민국에 그 좀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나 해드려야 돼요. 건강하시고 한참 크는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이 아주 그 심한 비만이 아니라면 일상생활에 식사를 하시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이라든지 뇌의 어떤 치매라든지 당뇨라든지 하는 데는 상당히 이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뭐 탄수화물 먹지 말아라, 라면도 먹고 하나도 먹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즐기는 것들, 또 입에 단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싸고 몸에 나쁘다, 그 좋고 몸에도 도움되고 비싼 것들은 대부분 식재료 그 자체를 가공을 많이 안 한 것이다. 그러니까 농경 시대하고 구스기 시대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구스기 시대는 식량 채취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있으면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어도 몸에 그렇게까지, 물론 이제 그 위생이라든지 식수라든지 이런 것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은, 식생활은 그때 식생활이 굉장히 건강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인류가 구스기 시대를 한 50만 년을 겪었지 않습니까? 농경 시대는 채 2만 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인체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생활 방식과 식사를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방송을 허무하게 만들어 드릴까요? 뭘 그렇게 오래 살겠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보다도 건강하게 또
치매에 걸리지 않고 젊게 맞습니다. 오래 사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병 걸려서 한 20년 투병 생활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100세 시대에 사실 거의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50살인 사람은 50년 더 사는 상황인데 그러면 내가 몸 관리를 하면서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예. 병석에 한 20년 누워 있어 봐요. 어떤 가족이 환영을 하겠냐고. 제가 그 시골에서 공중보건의사 할 때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 농사 지으면 낮에 뭐 40도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어르신이 막 거의 부축받고 실려서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 수액 치료 잠깐 해주면 그냥 그 제가 뾰로롱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뽀롱 살아나가지고 뛰어나가시거든요. 수액? 예. 그게 이제 수액에 무슨 약을 특별히 타는 것보다도 수분 보충 자체가 그렇게 효과 있는데 오늘 또 제가 오전에 한 열 몇 명 환자의 수액 치료를 하고 왔거든요. 노인들 힘들고 여성들 체력이 약하니까 그런 치료해주면 정말 많이 좋아지거든요.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잠도 잘 못 자는 이런 분들을 보면 그걸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저분들을 어떻게 좀 평상시에 건강하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걸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체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보다도 그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20년 젊게 사실 수 있고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후로 버터커피 엄청 나가겠는데요. 버터커피는 따로 파는 거예요? 아니면 버터를 넣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완제품으로 파는 것들도 제가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일단 질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합성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것도 들어가고 커피도 싸구려를 쓰게 되고 지방도 좀 단가 낮은 걸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이 각각 사가지고 뭐 특별하게 기버터 이런 거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냥 이 믹스기 같은 데다가 그 커피 드립을 해서 넣고 거기다 버터 한두 조각 넣어갖고 갈아서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게 야식 안 먹은 상태의 공복에 아침에 그렇죠. 일어나서 그거 가장 먼저 한번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 일단 그 커피가 이제 각성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몸이 깨어나는데 거기다가 지방이 들어가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심 먹을 때까지 정말 배가 안 고프고 배가 안 고픈 상태에서 점심을 먹으니까 12시간 내지 17시간 공복을 하고 밥을 먹으면 과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방탄커피를 마시고서 점심 식사하면 과식을 안 해도 되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생각이고 건강해질 생각이면 뭐 그 버터커피 말고도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여라 이런. 그렇습니다. 앞서 그 동그란 그 그림을 하나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저도 해보고 우리 환자들한테도 해보니까 그 방금 요 그림인데요. 실제로 NKCL 같은 것들이 그 검사해보니까 높아지더라고요. 일반인들은 뭐 NKCL 같은 거 검사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암 환자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탄커피나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면서 NKCL 검사해보면 확실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항노화 효과, 체중 감량 효과 이런 것들까지는 아는데 이게 좋은 에너지다 보니까 활력이 굉장히 증가됩니다. 제가 우리 새날 방송 있기 전날은 항상 이제 보통 밤을 새는 이유가 그 옛날 읽었던 책이라도 한번 다시 쫙 다 읽어보고 책 두세 권 읽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최신 동향도 보고 하려면 그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50대 중반의 나이에 그 일주일에 한 이틀씩 밤새우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런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력이 많아져 가지고 제가 배는 약간 나왔습니다만은 전체 그 지방 함량이 상위 5% 이내로 적거든요. 그 이유는 지방이 좀 적은 게 아니고 근육 자체가 많다 보니까 기초대사량을 1800kcal 이상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안 지치는 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야, 알겠어요.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뭐 이렇게 이제 뭐 버터커피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관심이 없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그냥 병원에 가서 좀 상의를 하시면 물론 의사들 중에서 이걸 또 동의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저탄고지 또 케토제닉 다이어트 또는 기능의학이라는 측면으로 검색을 하시면 그렇게 하는 병원들 나오니까요. 그런 쪽으로 가서 한번 상의 받아서 뭐 당뇨병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좀 주의해가면서 치료받아가면서 하면 좋고요. 어쨌든 이런 시도를 이번 여름에 한번 해보시면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인생의 새로운 계기를 맞을 수 있지 않겠나 마지막 싶습니다. 하나요. 그러면 이걸 한 몇 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케토제닉 그 메타볼리즘을 만들어내는데 3주 내지 이제 한 8주까지 걸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반식으로 돌아가도 이게 계속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한 버텨봐라 한 최소 8주 정도. 그렇죠. 그리고 그 궁금하면 자기 몸에서 이제 그 피를 검사를 계속해가면 내가 케톤체가 얼마나 된지가 수치로 나오니까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알 수 있고요. 케토 프루를 해갖고 처음에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저 붉은 반점이 생기고 그 또 체중이 한 3kg 빠진데 이거는 이제 초기에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명예현상 같은 걸 보면 되고 그거는 살이 빠진 게 아니고 지방이 빠진데 그 다음에 빠르면 뭐 3주나 4주, 느리면 8주 정도부터는 케토제닉 메타볼즘이 시작이 됩니다. 좀만 견디면은 그렇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때 배고프고 힘들 때 뭐 예를 들면 냉장고에 버터를 얼려놨다가 조금씩 씹으면서 그럼 공복감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탄수화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활력 증진과 치매 예방을 위한 저탄고지요법. 예. 오늘은 복지네 복지. 이거 예. 건강하게 사는 게 복지가 아니고 맞습니다. 뭐겠어요. 예. 내가 의사야. 보여주신 것 같고요. 자,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정권 연장도 체력이 있어야 되고요. 예. 여러분 병 걸리시면 안 되고요. 네. 굉장히 오래 벽에 똥칠하도록 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정권이 예. 한 50년 이상 집권하는 꼴을 봐야 되겠다. 예. 이제 겨우 4년 지났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47회 방송 마치고요. 오늘 방송은 2400회까지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